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의 김성수입니다. 이번 도시의 인문학 강연은 21세기의 대항해, 달 및 화성 탐사고요. 이번 강연은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장으로 21세기의 콜럼버스, 스페이스X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게 될 영상은 2015년 12월에 발사된 스페이스X사의 팔콘 9 로켓의 20번째 비행입니다. 근데 이 비행이 특별했던 건 이때 처음으로 이 발사체, 그러니까 지구의 궤도에 무언가를 올릴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발사체의 일부분, 일단이 다시 기지로 돌아오는, 그래서 회수를 해서 재사용을 위해 가지고 기지로 돌아오는 실험에 성공한 때입니다. 이건 특이하게도 밤에 발사한 경우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이거는 위에서 내려다봐서 불꽃이 지금 위쪽에 보이고 있죠. 지금 2단 쪽에서 바라본 1단이 분리돼 나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거는 2단 로켓 엔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위성 부분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지금 이 상황을 그 스페이스X 회사 내에서 그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무슨 축구 경기나 스포츠 경기를 보듯이 환호하고 있죠. 지금 내려와서 밑에 보이는 랜딩 패드에 착륙을 성공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때가 이제 정말 인류 최초로 발사체 일부를 회수하는 데 성공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연출을 저렇게 하게 해도, 연기를 하게 해도 힘들 정도로 연구원들이 기뻐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이 4개가 내려와서 다리로 이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거는 위에 올라간 제일 꼭대기 부분, 탑재체 부분에서 위성들이 분리돼서 이제 우주 공간으로 투입되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이게 밤에 발사했기 때문에 이거를 귀환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벌써 새벽이 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면은 그 그림들이 좀 보이죠? 내려오는 동안에 재점화를 하면서 그다음에 올라가는 동안에도 이제 그 그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회수한 이 로켓의 1단 부분인데, 1단 부분은 실제로 재사용에 쓰이진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재사용에 쓰인 건 그 뒤에 몇 번 뒤에 발사해서 회수했던 거가 재사용됐는데요. 이게 이제 2015년 12월에 있었던 일이고, 그로부터 한 5개월 지나서 16년 4월에는 23번째 비행이 있었는데, 이것도 또 특별한 때였습니다. 이때는 1단 부분을 지상에서 회수한 게 아니고요, 해상에서 회수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스포츠 중계하고 있듯이 중계하는 거 보셨고, 이제 여기 밑에 살짝 보이고 있는 드론십, 바지선인데요.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혼자서 알아서 움직이는 바지선입니다. 드론십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지금 내려올 때는 기울어 내려왔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제대로 방향을 잡죠. 이게 100m 곱하기 80m 정도 되는 축구장 정도 규모의 바지선인데, 여기에 이제 완벽하게 도착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건 몇 번을 실패를 했었습니다. 이전에 시도를 했다가 해상에서는 처음으로 성공한 때가 바로 이 23번째 비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 회수와 달리 해상 회수는 그 전에 몇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훨씬 더 큰 업적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상에서 회수를 안 하고 해상에서 회수를 했을까? 보시면 여기에 이제 발사장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1단 로켓이 올라가고 있는데, 1단 로켓 아랫부분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2단은 계속하고, 2단에서 탑재체를 감싸는 부분을, 그 덮개 부분을 페어링이라고 합니다. 그 페어링 부분이 분리가 돼서 이제 마지막에 위성을 분리시키는 건데요. 근데 그때 밑에서
분리가 됐더니 일단은 회전을 한번 합니다. 회전을 해서 그 엔진이 있는, 로켓 엔진이 있는 쪽이 앞을 향하게 해서 그래서 분사를, 재점화를 시킵니다. 이게 지상에서 출발 전에 점화를 시키는 거와 하늘을 날고 있으면서 특히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재점화를 하는 거는 기술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훨씬 더 후자가 어렵죠. 재점화가 힘들고요. 그래서 재점화를 한 상태에서 자세 조정을 해가지고 해상으로 떨어지는데, 처음에는 발사장 근처로, 처음 보신 영상은 발사장 근처로 회수를 하는 거였습니다. 육상으로. 근데 두 번째 보신 거는 저 멀리 있는 해상인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스페이스X는 미국 회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그 주요 발사장이 동부에는 플로리다 해변에 있고 서부에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근데 플로리다에서는 동쪽으로 쏠 때는 당연히 이제 플로리다 쪽에 가서 쏘고요. 서쪽이거나 남쪽으로 쏠 때는 캘리포니아의 서해안에 가서 발사를 합니다. 그래야 혹시 로켓이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때에도 사람이 살 확률이 많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바다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성들이 사실은 동쪽으로 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동쪽으로 쏴야만 지구 자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발사는 동쪽에서 일어나고, 또 그게 동쪽이든 서쪽이든 간에 어쨌든 대부분 일단 로켓이 분리가 되는 시점이 대부분 바다 위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회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죠. 왜냐면은 여기까지 가가지고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일단 로켓을 다시 돌려가지고 지상까지 오게 하면은 그만큼 연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던 모멘텀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해상에서 회수를 하면은 훨씬 다시 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지상 또는 해상으로 가져오는데 드는 엑스트라의 연료가 이제 덜 들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해상에서 하면은 저 바지선을 드론식으로 운용해야 되고 저걸 또 가져와야 되고, 이제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면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둘 다 팔콘 9을 보셨는데요. 팔콘 9은 저궤도까지 올리는, 한 185km에서 200km 정도의 저궤도까지 올리는 위성을 올리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3톤까지, 22.8톤까지 이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는 게 지금 팔콘 9인데요. 근데 팔콘 9의 1단 부분을 똑같은 거를 양쪽에 두 개를 더 부스터 형태로, 이 경우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쪽에 더 붙인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건 메인 코어라고 부르고 양쪽에 있는 건 부스터라고 부르는데, 이 부스터를 두 개를 연결해서 똑같은 거를 세 개를 가지고 올라가면 더 무거운 거를 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궤도까지 가는 걸 그냥 기준으로, 뭔가 비교할 때는 같은 고도까지 올라가는 걸 비교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궤도 기준으로는 처음에 팔콘 9이 22.8톤이었던 데 비해서 팔콘 헤비는 54.4톤까지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이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존하는 지금 로켓 중에 50톤대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건 몇 개가 안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스페이스 X의 팔콘 헤비가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3개가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3개를 다 해상에서 회수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 바지선을 3개를 운용을 해야 되고 동시에, 그리고 그래서 그 드론십이라는 게 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3대만 가지고는 안 되고 4대나 5대를 항상 유지하고 운용을 해야겠죠.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팔콘 헤비의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양쪽에 있는 부스터는 빨리 연소를 시켜서 발사장 근처에 랜딩 패드로 다시 가져오고요. 가운데 있는 메인 코어는 좀 더 천천히 연소를 해가지고 조금 더 먼 바다에서 회수를 하는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첫 번째 시도인 이 팔콘 헤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3개 같이 올라가는데, 먼저 부스터 2개가 분리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지상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메인 코어는 조금 더 연소를 한 다음에 분리가 돼서 모멘텀을 가지고 더 멀리 가서 해상에서 회수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는데, 이건 2018년 2월이고요. 몇 년 안 됐죠. 그리고 이거는 팔콘 헤비의 첫 번째 플라이트입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부스터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 불이 켜지기, 그러니까 재점화가 되기 전이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아저씨죠. 가운데가 먼저 켜지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를 이 발사장 근처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개가 동시에 오니까 이것도 장관이죠. 이건 더 멀리서 높이서 찍어서 아까 보신 거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시게 됩니다. 이거는 카메라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고요. 이 장면은 아무리 봐도 저는 항상 이렇게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꼭 컴퓨터 그래픽 CG 같습니다.
진짜 같지 않은 초현실적인 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지상에 착륙시키는 걸 성공을 했고요. 원래는 메인 코어, 가운데 있는 것도 해상에서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속도가 좀 빠르고 뭐가 좀 안 맞아가지고 그 재점화하는 엔진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플라이2에서는 세 개를 회수하는데 다 성공을 마침내 하죠. 어쨌든 이날도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부터 밑에를 1단이라고 부르고 1단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단입니다. 이렇게 보통 로켓들은 단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미 소모시킨 연료를 다 쓴 그런 부분들은 빨리 떼어내야만 무게가 적어지고 무게가 적어져야만 그 윗부분에서 더 효율적으로 원래 올리려고 하는 탑재체를 궤도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분리되고 2단이 점화되고 2단에서 이제 이 탑재체가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 싸는 부분을 탑재체 덮개 또는 페어링이라고 부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단으로 두 개의 로켓 단에다가 맨 마지막에 탑재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1단하고 그다음에 탑재체 덮개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2단까지도 회수하려고 했는데 일단 회수를 연구하고 또 실제로 테스트도 해보고 지금 운용을 하면서 2단은 회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을 했는지 2단은 회수를 하지 않기로 했고요. 대신에 지금 스페이스X사에서 이게 첫 번째 상용화된 로켓 시리즈인데요. 팔콘 9하고 헤비가 그 다음번 우주선으로는 로켓으로는 스타쉽이라고 하는 새로운 체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선에서는 2단 부분과 탑재체 부분을 하나의 몸통으로 연결을 해서 그거를 전체를 다 회수를 해서 1단도 회수하고 이미 확보된 기술이죠. 그 다음에 2단과 탑재체를 연결하는 탑재체를 담는 부분, 실는 부분도 다 회수를 해서 100% 회수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올해 2021년 몇 달 전에 한 10km 상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아직 거기까지밖에 못 갔으니까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그 스타쉽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세대 로켓을 완성하는 데까지는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탑재체 덮개 부분, 아까 앞에서 보신 이 전체 중에 요거밖에 안 되는 데인데 실제로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와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크죠. 그러면 전체 로켓이 얼마나 큰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두 개로 딱 열리면서 바다 쪽으로 향해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낙하산을 타고 이제 내려와서 속도를 줄이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걸 회수를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물이 이제 펼쳐져 있는 그런 배가 가서 회수를 하는데요. 이게 가끔 성공하기도 하고 성공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뭐 바람이 갑자기 세게 다른 방향으로 분다든가 그러면 배가 못 쫓아가면 이제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몇 번 겪은 다음에 스페이스X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그물이 있는 배를 가지고 이 페어링 부분을 회수하지 않고 이걸 그냥 바다에 떨어뜨려서 그거를 건져 올려가지고 세척을 잘해서 다시 쓰는 방법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시행착오 끝에 다 알게 된 노하우인 거죠. 이거를 아무도 안 해본 길을 간 거기 때문에 스페이스X는요. 지금 스페이스X가 유일하게 돈을 받고 올리는 뭔가 물건이나 사람을 궤도에 올리는 발사체를 운영하는 회사들 중에 또는 뭐 국가기관들 중에 유일하게 1단 부분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스페이스X사의 차세대 우주선인 스타쉽의 상상도인데요. 지금 이제 아랫부분이 분리돼 가지고 윗부분 2단하고 탑재체를 실는 부분이 하나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본 디자인으로는 약간 또 바뀐 걸로 제가 보긴 했는데 이렇게 멋있는 상상도를 그린 건 약간 시간이 돼서 이제 조금 예전 버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4줄 요약을 하자면 200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조금 재밌는 이유로요. 뒤에 설명드리겠고요. 2010년에 상업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8년 만에 회사를 만들고 8년 만에 상업비행을 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2008년 정도인가에 첫 번째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하는데요. 6년 만에 발사에 성공만 해도 대단한 거고요. 그 뒤에 2년 뒤에 상업비행, 그러니까 돈 받고 비행을 시작했고 그 뒤에 아까 첫 번째 보신 영상이 15년에 1단 회수에 성공하고 18년에는 지상, 해상 동시 1단 회수에 성공합니다. 아까 보신 영상은 플라이트 넘버 1이었기 때문에 해상 회수는 실패했지만 바로 그 다음 플라이트 넘버 2에서는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사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한번 보시겠는데요. 로켓 전체 무게 중에 화물의 무게 또는 뭐 여기 화물에는 물건과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화물의 무게는 불과 3~4%의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시겠지만 지금 인류가 개발한 방법 중에 우주 궤도 100km 이상
보통 이제 200km는 돼야 저궤도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185km나 200km 되는 고도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로켓이 유일합니다. 비행기로 어느 정도 올라가서 거기서 공중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기술이 지금 개발되어 있긴 한데 그거는 이렇게 수십 톤짜리 물건을 올리는 데는 불가능하고요. 1톤 미만에서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톤짜리를 올린 제대로 된 로켓이라면은 지금 로켓이 그냥 지상에서부터 수직으로 발사해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먼 미래에는 우주 엘리베이터나 다른 방법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로켓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고 3-4% 외에 나머지는 다 연료 아니면은 로켓 그 자체의 무게인 거죠. 발사체 자체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재사용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연료를 더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때 걔가 연료를 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연료만큼 화물의 양이 줄게 됩니다. 그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재사용을 해서 일단은 그냥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건 좋지만 그만큼 화물이 준다는 게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이제 제대로 된 경제성을 따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재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필요 없던 장비들이 재사용을 하면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무게까지 고려하면 화물의 한 30%에서 40%, 그러니까 전체 화물 원래 중량의 3분의 1 정도는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이 반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재사용을 위해서는 그거 외에도 추가 비용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회수를 하는데 그 랜딩 패드, 착륙장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은 바지선, 드론십을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가져와가지고 공장까지 운반해야 되고요. 육상에서도 그다음에 공장에 와가지고 또 그거를 그을음이나 뭐 바닷물 같은 걸 제거하고 새로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근데 그건 다행히 전체 비용의 10%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팔콘 9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 그 CEO의 목표는 모든 장비를 100회까지 재사용하는 게 목표였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저도 뭐 한 10번, 20번 될까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같은 1단을 10번까지 사용한 기록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도 아직도 그 10번 쓴 게 또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니까 대부분의 1단을 만들면은 10번은 최소한 쓰지 않을까 싶고요. 잘하면 20번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번까지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최초 발사 비용은 그러니까 한 번도 재사용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만든 그런 경우에는 전체 발사 비용 그 로켓을 만들어서 쏘는 데 드는 비용 중에 60%가 1단 로켓 제작비, 20%가 2단 제작비,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가 페어링 부분, 즉 그 화물의 덮개 부분과 연료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대부분 대외 비이니까 스페이스X나 이런 회사들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얼마다 이렇게 내보이진 않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런 거를 추정하는 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팔콘 9의 경우에 최초 발사 비용은 이거는 그 스페이스X에서도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넌지시 이제 밝힌 적이 있는데요. 약 5천만 달러에서 우리 돈으로 한 550억 약간 더 되는 금액일 텐데요. 이게 이제 이거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사용 안 하고 완전히 새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발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저 정도가 됩니다. 한 500억 정도가 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재사용 발사를 하면은 이 첫 번째 1단 제작비 60%가 안 들겠죠. 대신에 이제 여기 리커버리 앤 리퍼비시먼트 하는 비용은 좀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당히 절감이 돼서 그 다음에는 1,500만 달러가 한 150억 정도로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보다 더 줄었죠. 그래서 재사용을 하면 이렇게 비용이 저렴하게 될 수 있고요. 만약에 10번을 재사용을 해서 썼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500억이 들고 그 다음 9번은 150억이 들겠죠. 그래서 500억 더하기 150억 곱하기 9를 10번으로 나누면 이제 그게 평균 발사 비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사용을 하는 순간에 우선은 상당히 가격이 저렴해진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지면 당연히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거고 또 단순히 그 회사가 경쟁력이 있어서 잘 되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에는 비싸서 하지 못했던 어떤 사업이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주에서 벌일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팔콘 9이 처음에 이제 2010년경에 상업 비행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여기 보면 2000년대 연도를 보고 계시고 Y축은 상업 비행을 몇 번을 했느냐를 보고 계신데 2017년 정도부터는
다른 모든 이때까지 굴지에 잔뼈가 굵은 그런 미국, 러시아, 뭐 중국, 일본, 인도,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정부기관, 그러니까 항공우주국에서 발사하는 거나 아니면 민간 회사에서 발사하는 것들 다 제치고 2017년 이후에는 발사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미국하고 유럽에는 민간 로켓 발사 회사가 있긴 했는데요. 대부분 방산업체 같은, 방위산업체 같은 개념이어서 그 나라의 정부가 그 몇몇 회사들한테 이제 돈을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밀어줘서 그 회사가 민간 회사가 로켓 기술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운 결과입니다. 팔콘 9의 경우에는 그거와 관계없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제 사업가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죠.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물론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스페이스X도 정부 지원을 일부 받게 했는데, 그래도 정책적인 지원을 아주 많은 액수를 받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할 때 그냥 조금씩 받아서 도움이 되는 정도로 받아서 온 상당히 독립적인 회사치고는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거의 완전히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성공을 더 빨리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 몇 년 전 이미 자료이긴 한데요.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발사체 비용보다 팔콘 9이 적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은 여기 18년도 자료이고 지금 21년 기준으로는 이거보다 한참 더 내려가서 이 표에서도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kg의 화물을 저궤도에 올리는데 드는 비용인데요. 그 비용이 지금은 거의 $1,000, 1,000불. 그래서 여기쯤 1000에서 2000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정말 이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2021년이니까 여기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Y축은 뭐냐면은 1kg을 우주 저궤도 200km 정도의 고도에 올린 데 드는 비용인데 지금 약 $1,000 정도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80년대 비교하거나 90년대 비교해서 2000년대 지나서 지금 오면은 많이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전에 비해서 지금 100분의 1 수준으로 일단 떨어졌고요. 그것도 2015년 이후에 스페이스X가 재사용을 하면서 또 3분의 1 정도, 가장 높은 포인트를 보자면 한 4분의 1까지도 한 근래 5년 만에 이제 떨어뜨리게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발사 비용이 떨어질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이 포인트 한 2040년 정도에는 지금보다도 한 10분의 1 이상, 한 20분의 1 정도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나사에서 제시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나사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걸 좀 고려해가지고 잘 계산을 해서 목표를 설정한 거겠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우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게 정말로 나중에 가능해지면은 2060년이 될지 뭐 70년이 될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 강연에서는 우주 엘리베이터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긴 봉을 타고서는 올라가는 그런 엘리베이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엘리베이터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더 많이 저렴해지는데, 문제는 그렇게 튼튼한 그런 지지대를 만들 수 있냐인데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더 떨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Y축이 지금 로그 스케일입니다. 선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려가도 한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발사 비용이 매우 많이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미 20년 전, 4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앞으로 더 떨어진다면 우주에 가는 게 이제는 한 4, 50년 전, 뭐 6, 70년 전에 다른 대륙에 가는 거 정도의 비용이나 뭐 위험성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걸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1940년대 보스턴에서 LA, 그러니까 미 대륙의 서해안과 동해안에 있는 도시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 당시에 한 사람당 지금 가치로 따져가지고 약 5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50만 원도 안 된다. 사실 저것도 몇 년 전 가격이라 지금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60년, 70년 사이에 이게 비용이 많이 떨어지면서 40년대에는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먼 도시로 가는데 굉장히 큰 비용이나 시간이 걸렸던 걸 감안하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대륙간 비행도 한 200만 원 미만에서 얼마든지 대륙간 비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의 생활과 지금 인류의 생활은 많이 다릅니다. 이제는 조금만 돈을 모아서 노력을 한다면 돈을 모으면 얼마든지 멀리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40년대에는 대륙간 비행을 하는 건 아주 소수의 특권층에만 가능했던 일이었죠.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주 발사체 비용이 저렴해지게 된다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생활, 인류가 생활을 이제 하게 될 수 있다.
게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느냐? 비용 절감이 결국은 우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인류가 굉장히 다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장을 열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비용을 줄였느냐를 한번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썼다. 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회사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옛날 회사에 비해서는 더 최신 기술을 쓸 기회가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대량 생산을 처음부터 염두에 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단하고 2단을 같은 엔진을, 거의 비슷한 유사한 엔진을 쓰고 모든 걸 규격화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면 값싸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한 거죠. 다른 회사의 다른 로켓들을 보면 1단하고 2단이 엔진이 굉장히 다르게 생겼고요. 개발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거의 독립적이다시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통일을 해가지고 복잡하지 않게끔 만들려고 처음부터 노력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상업회사니까 생존을 하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을 떨어뜨리는 게 문제였었습니다. 이때까지 다른 연구소들이나 기업체들은 그냥 사고 안 나고 잘 올라가면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 그런 형태였던 데 비해서 이 회사는 비용 면에서 그리고 성공률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데에 더 전념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재사용으로 인해서 혁신적으로 비용이 절감됐고요. 또 CEO의 강한 리더십, 그다음에 이런 벤처회사, 지금은 벤처회사라고 볼 수 없지만 처음에 출발할 땐 당연히 뭐 말 그대로 벤처회사였고, 그런 회사의 속성상 직원들의 혁신 및 생존 의지가 다른 어떤 회사들보다도 투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이제 와가지고 2020년대 와서 보여준 건 뭐냐면은 정말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발사체 개발 부분에서도 또는 운영 부분에서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도 민간 회사가 성공하고 생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이고요. 더더군다나 단순히 성공하고 생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걸. 전에부터 우주가 이제 새로운 시장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포괄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일반론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주 탐사 로켓 시장에서도 혁신을 통해 가지고 생존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인류 회사가 될 수 있는 걸 보여준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의 시작과 성장을 좀 보시면 2002년에 일론 머스크가 창립을 했는데, 이 나이에 일론 머스크는 30대 초반이었는데 이미 2번의 굵직한 인터넷 컴퓨터 관련 벤처 회사를 성공을 시킵니다. 근데 두 번째 회사의 경우에는 이 회사가 너무 크면서 이사진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CEO였던 일론 머스크한테 당신은 너무 젊고 이 경영에는 경험이 없다. 인터넷 금융 관련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건 잘할지 몰라도 회사 운영에는 적합치 않으니 나가줘야겠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백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은 있고 시간도 많고 아직 젊고, 그래서 뭔가 재밌는 일을 찾아다녔는데 그때 한 게 뭐였냐면은 화성에 온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민간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직에 가가지고 내가 돕겠다 해서 거기 참여를 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온실을 화성에 보내기 위해서는 발사체가 있어야 되니까 발사체 중에 어디가 저렴한지를 좀 알아봤죠. 왜냐면 어차피 자기 돈을 쓰는 거라 가능하면 저렴하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러시아의 발사체가 그나마 좀 비용이 저렴하고 그러니까 성공률이 높다는 걸 알아서 러시아의 이제 항공우주국에 가서 몇 자리 접촉을 합니다. 3번이나 날아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접촉을 했는데, 가격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싼 가격을 계속 불렀고, 또 조금 무시하는 듯한 제스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쪽에서요. 왜냐면은 30대 초반에 돈 많은, 어떻게 보면 벼락부자가 뭐 말도 안 되는 화성 온실 만들겠다고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정신 나가 보이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돈 가지고 뭐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뭐 러시아 측에서 살짝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일론 머스크도 느끼면서 발사체 제작을 하는 게 매우 몇 개 안 되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되는 회사 또는 조직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절감이 안 되는구나 해서 차라리 내가 만들고 말겠다 하고, 뭐 일설에 의하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3번째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 대해서 이제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로켓 전문가를 찾아다녀가지고 상담을 해보고 이게 가능하다. 내가 지금 이 돈 가지고 시작해도 몇 년, 뭐 10년이든 20년 안에는 굴지의 회사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과 6년 만에 3차례 실패 후에 처음으로 이제 테스트 로켓을 올리게 되고요. 2008년에는 나사에서
계약을 받아가지고 생긴 지 6년밖에 안 된 회사인데 나사에서 이제 투자를 했다는 거는 이미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는 나사도 의회에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부터 또는 뭐 국민으로부터 오는 돈이 그냥 나사에서만 다 쓰는 게 아니라 민간 회사들한테도 같이 공급을 해서 그 회사들을 키워서 나사하고 같이 민간 발사체 또는 우주 탐사 시장이 크는 거를, 그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그때 수혜를 입었던 몇몇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스페이스X에만 준 건 아니고요. 근데 그때 받았던 몇몇 회사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기술이 성장했고요. 그래서 15년에 또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달에 다시 가는 프로젝트에도 나사의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5년에서 6년, 최근엔 원래는 4년인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2025년에 6년에 사람을 다시 달에 내리는 그런 프로젝트에 계약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5년에서 18년 사이에는 아까 영상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회수하는데 연거포 성공을 해서 그 기술을 아주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13년에 민간용 발사를 시작해가지고 17년 이후에는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다음에 19년부터는 차세대 로켓인 아까 보여드린 스타쉽 제작을, 그 전부터 연구는 시작했을 텐데 제작은 이제 몇 년 전에 시작을 해서 올해 이제 10km 상승 후 착륙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15, 17, 19, 21년 연속 2년마다 한 번씩 민간 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증자를 하는데 성공을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2008년과 15년 그리고 최근에 나사에서도 스페이스X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을 뿐더러 그 이익을 회수를 하려고 하는 민간 투자자들까지도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생존을 할 거고 돈을 계속 벌어올 것이다. 이 발사체 시장에서 그걸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증자에 연달아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게 스페이스X를 미국의 정부나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전 세계에 있는 민간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이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시간은 스페이스X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혁혁한 성과를 낸 거의 뭐 유일무이한 존재니까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스페이스X 말고도 다른 이 스페이스X를 따라가려고 하는 제2, 제3의 회사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제2, 제3은 스페이스X가 창업한 것보다 더 뒤에 창업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지금 스페이스X는 누가 뭐래도 정말로 성공한 발사 업체니까 그 다음에 또 제2의 성공한 또는 제3의 성공한 발사 업체가 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스페이스X보다는 조금 더 일찍 창업을 하긴 했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도 아직은 기술면과 규모면에서는 스페이스X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회사고 제가 자세히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버진 갈랙틱도 마찬가지로 이 두 회사, 아까 앞에 나왔던 블루 오리진하고 버진 갈랙틱은 올해, 그러니까 2021년 여름에 민간인을 우주까지, 즉 한 80km 고도에서 한 100km 고도까지 몇 분 동안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우주 여행을 하는 데 성공을 한 회사죠. 사실 이 두 회사 말고도 여러 회사들이 스페이스X랑 같거나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기술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장은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은 그 우주로 올라가는 비용이 매우 저렴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저렴해지게 되면은 예전보다 달이나 화성 또는 더 나아가서 소행성에 가는 비용도 상당히 줄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멀리 가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도 처음에는 화성에 온실을 만들려고 발사체 업체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달보다는 화성에 더 관심이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보면 제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정부기관이나 민간 업체들이 달이나 화성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한창 구소련하고 미국이 경쟁을 하면서 우주 탐사 기술을 개발시켰는데, 최근에 2010년대, 특히 20년대 오면서 그때의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왜 다시 사람들이, 각국의 나라들이나 민간 업체들이 왜 달이나 화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